근데 이게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또 부추긴 거 아니냐라는 뭐 또 음모론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글쎄 그게 음모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그 아까 카슈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카슈쿠지가 이 일을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사우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예.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라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그 사람이 예. 했습니다. 예.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 왕세자는 거의 외국인 컨설턴트에 의존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번역한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책에 보면 네.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건데요. 컨설턴트들을 노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그저 돈 받고 빠져나가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일이 되건 안 되건. 청사진 그려주는 게 네. 얼마입니다. 돈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의사결정권자 핵심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몇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게 그저 컨설턴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인 것처럼 아마 그쪽 컨설턴트 업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 국민만 고생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견해들도 있지요. 물론 뭐 이거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제가 그 사우디 비전 2030 발표할 때 이제 뭐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예. 당연히 저희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 발표 났을 때 속속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사우디 비전 2030이 생기기 전에 몇 네. 달 전에 NTP 2020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국가 개조 계획인데 2020년까지 5년 계획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전 2030이 15년 계획이고 2030년까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년 계획이 15년 계획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계획이 봄쯤 발표되고 네. 15년 계획이 가을쯤 발표됐는데 이게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았습니다. 어. 지금 들어가 보면 다 맞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 보면 다 맞습니다. 이제 계획이 계속 변경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에는 안 맞았지만 나중에 예. 퍼즐 맞추기 좀 한 거네요. 근데 비전 그 NTP 2020은 전혀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냥 있던 거 그냥 해쳐 모여해서 모아놓은 거였었고 2030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늘 뭐 그쪽에서 뭐 산유국 경제 벗어나겠다고 경제개혁하겠다고 부르짖은 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예. 뭐 늘 부르던 노래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의아했던 거는 2020과 2030이 전혀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번역하면서 보니까 그 기자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맨 처음에 맥킨지에다가 만들려고 했답니다. 맥킨지인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지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인지 제가 지금 좀 혼동이 되는데 맥킨지에다가 이제 의뢰해서 만든 게 2020이었어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갖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한테 다시 만들려고 한 게 2030이랍니다. 하나씩 나눠 가졌네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사우디의 의사가 사우디 국민, 사우디 정부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하기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컨설턴트들이 뭐 그냥 좋은 대학교 나와서 컨설팅 공부한 사람들이지 이상한 뭐 사람들이죠. 네. 뭐 국영 기업을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뭐 네. 공무원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국가를 운영 경영해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제가 회장님들의 경쟁 때문에 M&A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장님들이 또 맹신하시는 쪽 이런 큰 컨설팅 회사들 컨설턴트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그 맹신한다기보다도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옳아라고 네. 논리적 근거를 가져다줄 똑똑한 친구들. 그런데 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맞춰주겠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줄을 쓸 테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벤 허버드라는 기자가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책을 쓴 기자가 컨설턴트들을 노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 지어놓은 게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그 뭐 네옴시티 지을 때 한국 네. 기업들한테 이게 기회가 되겠느냐 가서 네. 또 수주도 하고 현지 설명회도 하고 막 기자들도 다녀오고 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그럼 좀 이거 신기루였던 겁니까? 그래도 아직 뭐 먹거리가 좀 있습니까? 제가 그 사우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13년 있으면서 당초에 의도했던 것들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총체적으로 결산하면 실패였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사우디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있다면 뭐 이거저거 따져봐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안 되겠어 그래서 안 간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뭐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책에 제일 처음을 이제 중동 신화의 실체라는 글로 시작을 했는데 1973년 12월에 처음에 이제 삼환 기업인가가 아마 그 사우디에 진출한 이제 1호 사업이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수주했던 조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궈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사업이 그렇게 흑자 사업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뭐 적자를 면하지 않았나 이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동을 발판으로 해서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실패를 통해서 크게 돈을 남기진 못했지만 경험을 한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우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쭉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하시면 사우디는 갈 데가 아니구나 이랬지만 거기 아니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기회라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개발도상국들은 대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나라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쟁도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돈 많고 일 없는 나라에서 돈 들고 돈은 없고 일 많은 나라에 가서 돈을 대서 그 일을 자기가 갖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일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갈 데가 돈 많고 일 많은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로 봐서 그나마 돈 많고 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1973년에 우리가 그 진출했을 때 비교하면 지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돈도 그래도 조금 있고요. 뭐 기술은 뭐 세계 정상급을 달리고 또 가성비라고 할까요? 그 품질에 비한 가격 경쟁력. 물론 이제 가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에 떨어지는 게 많이 있지만 품질을 감안한 가격 경쟁력이라면 우리가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1973년에 처음 진출했을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론으로 보면 중동, 사우디가 굉장히 막막하고 안개 속 같고 부정적인 시장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온 것들을 생각한다면 총론으로는 뭐 그래도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가시라 그런 말씀이죠. 분명히 있는 기회를 그렇습니다. 제대로 잘 살리기 위해서요. 네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좀 마무리를 네네. 할까 하는데 이건 약간 좀 정치적인 걸 수도 네네.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네네.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손잡기 하려고 네네. 둘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뭐 이제 네. 수교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걸 뭐 받는 게 좋은 건지 어때요? 저는 일단 정치 의견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 이제 사우디를 시장으로 여기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뭐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 일어날 분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로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개혁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사우디에서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맨 먼저 극복해야 될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그 보수적인 정서, 또 보수적인 가치, 보수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네옴이 그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주 나라의 한쪽
구석에 들어가 박혀 네. 있거든요. 왜 굳이 거기다 갖다 놨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이슬람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왕세자도 어떤 의견을 밝혔냐면 여기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도시이고 여기는 기존의 법률이 아니라 여기만의 법률을 적용할 것이고 그 법률을 법률가가 아니라 비즈니스맨들이 만들게 하겠다라고 왕세자가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네옴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여기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슬람의 세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 먼 곳으로 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광에다 초점을 맞추다 있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관광지로서 가장 최적의 장소가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서쪽으로 홍해가 있고요. 북쪽으로 아카바만, 요르단 들어가는 아카바만이 있는데 네. 거기가 사우디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입지 조건이, 관광지로서 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코앞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라인이 170km인데요. 네. 라인 건물을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 쪽으로 바꿔놓으면 거의 국경에 가서 닿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관계가 불안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면 거의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정을 이루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안정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르면서 모험을 한다고 거기에 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양국 정상의 어떤 묵계, 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어떤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선진화된 기술을 또 접목시킬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로서는 그래도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그 덤으로 따라오는 게 몇 개 있죠.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뭐 바레인은 거의 뭐 사우디 결정에 따르고요.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굉장히 뭐 지금은 사이가 좀 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호응을 하는 입장이고, 뭐 카타르 또 쿠웨이트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그 그 아중동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에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맹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의 맹주인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영내에서 자기네가 처해 있는 그런 이제 포위되어 있는 그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뭐 중동 정세나 이런 걸 떠나서 단순히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또 국민의 실생활 관점에서 본다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풀 수밖에 없는 관계였고, 저는 제 짐작으로는 당연히 양국에서 다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의 대의에 의존해서 존재를 유지해오고 있던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 그런 국면을 흔들어 놓자면 이걸 뭐 전체를 한번 흔들어야 되니까 뭐 그래도 소리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규모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지만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이 어떤 형태로건 간에 반발이나 소요는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짐작은 했었습니다. 그 전부터요. 이번 전쟁 전부터. 네. 네옴이 시작될 때부터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뭐 가자 사태 일어날 때 그다지 안 놀라셨을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저렇게 터질 거였다. 예, 뭐 사실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도 리야드에 근무했는데 네.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그 리야드 상공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그거 떨어져가지고 그 뭐 상공에서 막 그 두 개 요격하는 소리 막 근무하다 그 소리 들려서 뛰쳐나가고 이랬었거든요. 사우디 리야드를 향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요.
네, 난 그게 아마 저쪽을 어디로 리야드로 오는 건지 아니면 저 동부에 있는 유전 쪽으로 가는 건지 는 모르지만 일단 뭐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가 됐으니까 아마 리야드를 노린 게 아니었었나 싶은데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왕궁이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사우디가 느끼고 있는 어떤 정정 불안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 외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관계는 뭐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슬람과는 친한 국가 하나를 좀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싸우면서 지내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네옴시티의 어떤 지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힘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힘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양쪽의 니즈가 좀 맞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뭐 수교는 좀 팔레스타인 문제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이제 2017년에 예.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갔답니다. 그리고 2018년인가 19년에 그때도 네타냐후였었는데 네옴에 와서 미국의 블링컨 장관하고 3자 회담을 했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당시는 펄쩍 뛰었죠. 그런 보도 나왔을 때 뭐 양국 정부 다 뭐 아니라 했는데 나중에 네타냐후가 와서 3자 회동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렇게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왕세자가 갔을 때는 뭐 사우디에서는 뭐 택도 없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죠. 그런 거 보면 뭐 시간 문제겠죠. 그렇죠. 또 국가 간의 일이라는 게. 그럼요. 네. 오늘 저희가 박인식 전문위원님 모셔서 진짜 사우디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혹은 네. 아주 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더 두텁게 저희가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벽산 엔지니어링 박인식 전문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